현재 이 채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 그 배경은 태평양 전쟁 초기인 1942년 6월로 일본이 승승장구하던 때였습니다. 이 지도에는 일본이 전쟁을 통해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 특히 항공모함 부대를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도 기습했고 7개월 후에 미드웨이 전투도 벌였는데 1942년 6월 4일 오전 11시까지 항공모함 4척 중 3척이 대파당해버렸습니다. 미함대를 격파하려다 오히려 자기들이 완전히 격파당할 위기였습니다. 일본 함대 지휘관 나구모 추이치 사령장관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항모 히이류를 가지고 과연 어떤 작전을 펼칠지 아니면 작전을 아예 포기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사실 고민이라고도 할 수 없이 미 항모부대에 대한 반격을 바로 결정합니다. 일본 함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고 항공력도 4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이 상황에서 나구모는 반자의 돌격식의 최후 결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머지 전력을 이용해 미 항모부대를 격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11시경에 일본 함대 위치는 미드웨이에서 약 268km였고 일본 정찰기가 보내온 일본 함대와 미 항모 간의 거리는 겨우 167km 정도였습니다. 현재 미 항모를 향해 비행하고 있는 고바야시 공격대 991폭이 시속 약 296km의 순항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속도를 좀 높이면 30분이면 다다를 거리였습니다. 또한 항공기가 아니라 구축함으로 가도 최고 속도로 가면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당시 일본 항모 4척이 기관이 된 제1기동부대에는 제8전대에 같은 급의 중순양함인 토네와 치쿠마도 있었고 제10전대에는 이제 기함이 된 경순양함 나가라가 이끄는 구축함 12척 그리고 제3전대 제2소대 소속으로 공고급 전함인 하루나와 키리시마까지 있었습니다. 나구모 중장은 일본 함대와 미 항모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만약 히류 고바야시 공격대 급강화 폭격기들이 미 항모에 큰 피해를 입힌다면 하루나와 키리시마에 35.6cm 주포 총 16문에서 발사하는 포탄 그리고 구축함 전대에서 발사하는 어뢰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기동부대의 남쪽에서 미드웨이를 향해 동진하고 있던 상륙부대에도 곤도 노부타케 중장이 지휘하는 제2함대를 기관으로 호위 함대가 형성되었는데 여기에도 전함 공고 히에이를 비롯해 중순양함 10척과 22척의 구축함이 있었고 항공모함 즈이호도 따라와서 호위 전투기 제공 등의 백업으로 작전 가능했습니다. 남쪽 해상의 상륙부대 호위 함대에서도 새 항모 피격 소식을 듣고 여차하면 북쪽의 기동부대와 합류할 준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기동부대와는 거리가 아직 630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 항모와의 결정적인 전투는 일단 기동부대의 수상함들이 맡아야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대규모 수상함 부대의 존재는 나구모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기록에 의하면 전투로 인해 흩어져 있다가 신속히 대형을 갖춘 기동부대의 수상함들이 항공대를 발진시킨 히류보다 오히려 앞서서 미 함대 쪽을 향해 항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던 일본 함대와 미 항모 간의 거리. 항모 히류와 기동부대의 수상함들은 미군 쪽으로 접근을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런 결정이 옳은 것이었나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히류가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남은 일본 항모였고 항모 3척이 한꺼번에 급강화 공격을 당해 터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면 미 항공모함이 최소 2척이라는 것이 쉽게 짐작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히류 하나만으로는 미 항모부대 항공대 수적으로 뒤지는 것이 확실했고 그 얘기는 하나 남은 히류도 곧 미군 급강화 폭격대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함대와 미 항모 간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말은 히류가 언젠가 들이닥칠 미 항공대의 공격을 피해 북서쪽으로 항진해도 히류 항공대가 미 항모를 공격하고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당시 히류는 그야말로 전체 일본 연합함대에서 제일 중요한 함이 되어버렸고 나구모와 야마구치 둘 다 히류를 어떻게 쓸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히류가 북서쪽으로 퇴각한다 해도 이후 작전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히류를 퇴각시켜 쓸데없는 위험을 줄여야 했지만 공격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나구모와 야마구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 못하고 히류를 미 항모 쪽에 접근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원하던 공격을 하면서도 동시에 히류도 보호할 방법이 이 시점에 있었지만 나구모와 야마구치 둘 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데는 실패해버렸습니다.
두 지휘관의 결정은 곧 일본 함대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격을 당한 일본 함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이 미 항공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지난 영상들에서 상당 부분 다루었던 웃기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한 호넷 항공대의 이야기를 또 다뤄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위치는 편의상 지난 영상들에서도 나왔던 공격이 시작될 당시를 나타내고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의 위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발진할 때부터 일본 항모부대 북쪽으로 잘못 방향을 잡은 호넷 항공대는 편대장 월드런 소령의 뇌격기 편대 VT-AC 이탈해서 15기가 전투 끝에 전멸했고 세뮤얼 미첼 소령의 전투기 편대도 연료 문제로 중도 이탈의 귀향길에 오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호넷 전투기 편대 VF-AC 돌아오다가 유도장치 문제로 모함을 발견 못하고 지나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들은 망망대해에서 계속 비행하다 연료가 떨어져 10기 전부 불시착합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는 이렇게 동체에서 라이프 래프트, 소형 구명 보트를 꺼내게 되어 있는데 항공기가 착수하자마자 칵핏 커버를 열고 안전벨트를 풀고 비상식량을 확보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안테나 지지대를 잡고 래프트를 꺼낸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부풀려지는 래프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사진 설명에 와일드캣 라이프 래프트 데모라고 나와 있긴 한데 상당히 작아 보이고 방금 설명드린 모든 과정을 항공기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전부 마쳐야 합니다. 호넷 전투기 편대 10기가 전부 불시착한 시점은 오전 10시 50분경이라고 하고 조종사 한 명이 불시착 중 사고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들은 이후 며칠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며 온갖 고난을 치르다 구조됩니다. 구조되는 시점과 이들이 겪은 고생에 대해서는 차례가 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뇌격기 편대는 전멸했고 전투기 편대는 전원 불시착, 이제 폭격기 편대가 남았습니다. 호넷 돈틀리스 폭격기 편대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다 결국 일본 항모를 놓치고 로버트 존슨 소령의 VB-8 17기가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남쪽으로 가서 일본 항모를 발견하든지 미드웨이에 착륙하든지 할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위와 같이 일본 항모부대를 지나쳐 남쪽으로 진행해 또다시 놓치고 잘못하면 연료가 떨어져 모함에 귀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VB-8은 결국 호넷 쪽을 향해 다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VB-8은 오전 10시경 천우 신조로 미드웨이에서 뜬 카탈리나 비행정을 만났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가 조금 못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VB-8 중 알프레드 터커 대위기가 호넷의 유도 신호를 포착했고 자신의 두 윙맨과 함께 호넷을 향해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편대장은 카탈리나의 유도에 따라 미드웨이로 가는 것을 택했고 나머지 14기가 미드웨이로 계속 향했습니다. 14개의 돈틀리스 폭격기들 중 3기가 엔진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오던 중 불시착하고 나머지 11기가 미드웨이로 접근하다가 미군 대공포화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대공포화로 돈틀리스 3기가 손상되었으나 큰 손상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공격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후 폭격기들은 폭탄을 전부 바다에 버리고 오전 11시 35분에 미드웨이 섬 비행장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존슨 편대장의 돈틀리스기들은 이후 호넷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되는 호넷 비행대장 스탠호프 링 중령과 VS-8인데요. VS-8 편대장 월터 로디 소령은 링과 함께 비행하다 결국 VS-8 전체 편대와 함께 링을 버리고 호넷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링 중령이 화난 나머지 속도를 높여 VS-8을 앞지르고 먼저 호넷으로 와서 고바야시 공격대 출격 후인 11시 18분에 착함했다는 것까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휘하 항공대가 전부 무단 이탈한 링 비행대장은 착함 후 보고도 안 했고 몇 분 후 로디 소령의 VS-8이 호넷에 착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여 분 후인 오전 11시 45분에는 호넷의 유도 신호를 따라간 VB-8의 나머지 3기가 호넷에 무사히 착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넷 항공대는 일본 함대와의 전투에서 뇌격기 15기를 전부 잃었고 연료 부족으로 인한 불시착으로 추격한 전투기 10기 또한 전부 잃었고 폭격기는 35기 중 3기를 잃었습니다. 이 와중에 뇌격대는 일본 항모에 단 한 발의 어뢰도 명중시키지 못했고 전투기 편대와 폭격기 편대는 명중은커녕 일본 항모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비행대장 링 중령은 호넷의 미처 함장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갔으나 VS-8 편대장 로디 소령이 곧 착함함으로써 미처도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플라이 투 노웨어라고 알려진 호넷 항공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 또 하나의 논점이 등장합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다른 두 폭격대처럼 제 역할을 해줬다면 희류도 격파되고 6월 4일 오전 전투가 종료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후 양측에 필요 없는 대규모 손실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과의 전투도 아니고 자폭 수준의 호넷 항공대 이야기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항공모함 호넷 항공대의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 링크와 시간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시 항모 호넷 항공대와 관련된 사진을 몇 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호넷 와일드캣 전투기 편대의 6월 4일 아침 출격 준비 모습입니다. 지금 와일드캣 8기가 보이고 갑판 요원들이 맨 앞에서 기체를 정렬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알 한 발도 못 쏘고 전부 바다에 불시착했습니다. 이 사진은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한데 같은 VF-8의 출격 준비 모습입니다. 사진 파일명의 번호가 앞사진이 1, 지금 이 사진이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월드런 소령이 이끈 호넷 뇌격대 VT-8의 사진인데 6월 4일 아침에 출격을 하고 대형을 이루기 위해 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잘 세어보면 이날 출격한 15기가 전부 보이는데요. 일본 함대와의 전투에서 전멸해서 역시 단 한 기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설명에 VB-8 혹은 VS-8 소속 돈틀리스 폭격기가 6월 4일에서 6일 사이의 시점에 호넷에 착함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편대나 날짜가 확정이 안 돼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항모 호넷의 어레스팅 와이어 그리고 돈틀리스 폭격기의 어레스팅 훅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사진은 VB-8 폭격기가 6월 4일에 호넷 갑판에 있는 모습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돈틀리스 한 기가 출격하려고 이러고 있을 리는 없고 착함한 이후 모습인 것 같습니다. VB-8이 4일 호넷에 착함한 것은 아까 언급한 11시 45분의 3기와 오후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11번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파헤치면 실마리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후에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6월 4일 VS-8 혹은 VB-8이 호넷에 착함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6월 4일 VS-8이면 링 중령 바로 뒤에 착함한 편대이고 VB-8이면 아까 말씀드린 오전의 3기 혹은 오후인데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호넷의 함교와 비행갑판, 구경하는 수병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